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자동차의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결합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걸 모빌리티 기술이라고 하죠. 최근 이 모빌리티 시장에서 몇 가지 굵직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버라는 회사가 한때 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았던 자율주행차, 항공택시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을 잇따라 포기하고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가 자율주행차 사고 논란 같은 복잡한 문제까지 영향을 준 모양이지요. 이 회사의 택시 사업은 우리 현대자동차와 협업하기로도 했었던 사업이라 여기에도 약간의 차질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한편 또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로봇 개발 분야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개 모양의 로봇을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또 조만간 인수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ICT 트렌드 시간에는 최근 이런 업체들의 엇갈린 행보와 모빌리티의 판이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넓은 평형의 공공전세주택 18,000가구를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하죠. 이게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복원해놨던 임대주택인데 일단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풀겠다는 겁니다. 오늘 친절한 하나씩 시간에는 이렇게 풀리는 전세 아파트들 그럼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이런 공공기관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등산과 트레킹을 지원하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이런 공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2일 토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최근에 하룻밤만 자고 나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모빌리티 업계입니다. 자동차와 첨단 기술을 결합해서 그동안에 없었던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산업인데, 최근에 우버라고 하는 회사는 자율주행차 제조 사업을 접겠다고 발표했고요. 현대자동차는 이거 인수해서 어디다 쓰나 생각이 드는 로봇 회사 하나를 사들여서 또 관심을 끌고 있죠. 오늘 ICT 트렌드 시간에는 최근 모빌리티 업계의 지각 변동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우버가 원래 그 택시 회사 비슷하게 해서 그렇죠. 자기 차를 가지고 손님이 필요하면 달려가서 또 돈 벌고 또 나 다른 취미생활 할 때는 딱 꺼놓고 그렇죠. 그런 회사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택시 회사들하고 비슷하게 또 충돌하기도 하고. 여기서 자율주행차 사업을 매각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버가 자율주행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 네. 우버의 전 CEO가 향후에 몇 년 후에는 지금 우버는 드라이버들이 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버 자체를 자율주행이 운전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비전 중에 하나였어요. 차만 보내줄게.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인건비가 결국 다 운전자들한테 나오는 건데, 그 대신 옆자리에 앉아 있거나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알아서 가, 그 말이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이 우버가 2015년부터 해서 이 연구 비용을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그 자율주행 부분을 이제 판매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12월 7일에 자율주행 사업 부문인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ATG라고 하는데, 이거를 경쟁 업체인 오로라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오로라에 팔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팔았냐면요. 이게 지분 인수 방식으로 이제 판 것인데, 일단은 현금을 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4,300억 혹은 4,000억대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한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로라의 지분 26%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투자를 했다. 아니면 뭐 지분 인수 방식으로 이제 판매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매각했다고 볼 수도 있고, 거꾸로 오로라랑 동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팔고 나서 돈 받고 끝낸 게 아니라, 그렇죠. 판 대상 회사의 지분을 받았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어쨌든 오로라와 뭐 팔았거나 혹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이유 자체가, 예. 일단 최근에 우버가 뭐 상황이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가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이른바 우버나 아니면 밖에서 나가는 것들이 좀 별로 없다 보니까 외출 자체를 잘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버의 경영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ATG 그러니까는 이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 정말 돈 먹는 하마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1조 이상의 뭐 지분을 끌어모으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었는데 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순손실만 3억 3천만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과잉 투자의 비난을 면치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업을 할 때 좀 교통정리라고 할까요? 약간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구글의 웨이모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자율주행을 만들죠. 근데 구글 웨이모에서 우버로 데리고 온 엔지니어가 있는데 네. 그 엔지니어가 구글의 내부 정보를 우버로 빼돌렸다 이런 것들이 좀 난리가 나서 예. 이제 뭐 상당한 금액을 배상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우버의 자율주행 트럭이 뭐 사람을 치는 사고가 2018년에 발생을 하는 등 이게 그냥 만들기도 참 오래 걸리고 힘든데 여러모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래도 우리는 자율주행의 끈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네. 이제 협력 관계처럼도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우버의 그 기술을 가져가서 우버랑 동업을 하게 네. 된 오로라라는 회사가 현대자동차하고도 인연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오로라라고 하는 회사를 좀 설명을 드리면 2017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처음 생길 때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구글, 테슬라, 우버 출신의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로 치면은 이른바 이제 자율주행하는 회사에서 좀 핫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공동 CEO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인상 깊었던 건 2018년 CES 때 직접 이제 그 정의선 회장이 이 오로라의 최고 경영자인 크리스 썸슨을 직접 만났어요. 네. 그리고 만나서 거기서 또 우리가 뭐 넥소라고 하는 수소차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6월에는 실제로 현대기아차가 오로라에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뭐 수소전기차 넥소를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을 뭐 계속적으로 공동 연구해 오는 등 한 2018년부터 오로라와 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 오로라와 우버의 뭔가 지분 섞음, 지분 정리 이게 현대자동차한테는 영향을 좀 미치는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우버의 기술이 뭔가 여기 오로라에 오니까 좋을 수 있을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 들어온 지분을 보면 그렇게 이게 좋기만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ATG가 28% 정도의 그 지분을 오로라 걸 가져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버의 ATG가 누가 투자했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 지분에 자세히 보면 그게 일본 도요다 그리고 덴소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ATG를 공동 투자해서 지금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버의 그냥 100% 자회사가 아니었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1조 1,000억 정도가 투자해서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 ATG가 이 자율주행인 오로라의 지분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기술을 현대차가 독점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도요타가 이제 같이 자율주행 업체의 주주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일단은 오로라 입장에서 보면 예. 오로라는 좀 숨통을 트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연구가 좀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4억 달러를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숨통이 트인 거죠. 현금을. 그러니까 사실상 오로라에 투자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예. 지금 이 우버에서 이 자율주행 자체가 워낙 가만히 두면 계속적으로 손해액이 크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투자 혹은 이제 넘겼다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오로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우버, 도요타, 덴소, 소프트뱅크 같은 협력 기반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현대 입장에서 보면 저 오로라 우리랑만 같이 가야 되는데 네. 갑자기 도요타가 들어오네?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럴 수 이런 있겠네요. 부분이 또 같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버가 예전에 에어택시라고 하는 것도 만들겠다. 그 너희들이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 현대차가 만들어 줄 거야. 이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것도 접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버가 전체적으로 확실히 현금 상황이 쉽진 않다라고 보여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었거든요. 바로 이게 자율주행차 이제 매각하겠다라고 한 그 다음 날 항공운송 개발 사업부인 이 우버 엘리베이트를 또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좀 복잡해지는 게 어디다 매각을 했냐면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에 이제 매각을 했는데요. 예. 그 회사도 역시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도 또 이제 투자 규모를 보면
지금까지 7억 2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도요타 그룹이 3억 9,4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절반 정도 혹은 절반 조금 이상을 도요타 그룹이 투자한 회사에게 네. 기존에 이제 현대차와 협력을 하겠다고 한 우버의 이 에어 택시가 매각됐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참 복잡하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좀 친하게 지내려고 같이 잘 손잡고 잘 지내던 친구들이 저쪽 전학 가서 자꾸 도요타하고 놀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네, 아니면 도요타랑만 놀래도 있고 아니면 야, 난 현대 말고 도요타랑도 같이 우리 한번 놀아보자라고 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버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택시 부분은 이제 협력하겠다고 1년 전에 이제 CES에서 아주 크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다른 회사에 팔렸다. 이러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도 지금 뭐 상황 파악을 점검하거나 혹은 뭐 우리도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뭔가 미래 기술과 자동차를 결합하긴 해야 되는데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그 기술이 없고 그래서 미래 기술을 갖고 있을 거라고 추측되는 이런저런 작은 기업들,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업들이 하나 둘씩 성장해 가면서 자동차 회사들끼리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그렇죠. 부모 싸움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현대자동차가 얼마 전에 로봇 만드는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인수한다고 해서 네. 이건 또 무슨 생각이 있나 싶은데 이 회사는 로봇 개를 만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름을 유튜브 같은데 검색을 해보시면 두 가지를 보고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처럼 생긴 일단 로봇이 있어요. 그 사람처럼 생긴 로봇에 유튜브에 이제 자기네들의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로봇이 얼마큼 지금 발전되고 있는지를 계속 영상으로 올라옵니다.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인데 이 로봇이 지금 어느 수준이냐? 사람도 못하는 이 뒤로 도는 공중제비 있죠. 그런 걸 로봇이 돌기도 하고요. 예, 가끔 축구 선수들이 골 넣고 나면 네, 맞아요. 한 번씩 선보이는. 네, 혹은 이제 막 달리기를 막 하거나 문을 열거나 뭐 점프를 하거나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 마치 하는 것처럼 혹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신체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거 이 정도면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로봇을 만든다 이거죠. 네, 또 말씀하신 대로 로봇 개인데 이 로봇 개가 생긴 걸 보면 이제 얼굴은 없고요. 로봇 팔이 개의 다리처럼 돼 있어서 뭐 문을 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산업 현장에 투입도 될 수 있는 뭐 이런 로봇이 이번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긴 하겠어요. 개가 움직이는데 머리가 없으니까. 실제로 영상들 보면 저거를 귀엽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무섭다고 해야 될지 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만든 그게 지금까지는 상용화가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상용화를 하겠다고 지금 뭐 영상이나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의 이제 투입 경로를 보면 일반적인 건 아니고 공사 현장에서 예를 들면 뜨거운 불 근처라든지 이럴 때 뭐 벽돌을 날라준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일단은 좀 포지션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쓸 수 있을 것 같다. 뭐 로봇 기술 자체가 쉽지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현대 자동차는 이 로봇 회사를 왜 인수했을까요? 이거하고 자동차가 뭔가 결합이 되는 스토리가 있어야 말이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에서는 계속 미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단순히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우리가 얘기했던 에어택시처럼 또 거기에다가 뭐 요즘에 개인용 이제 타는 것들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 기술 자체가 자동차에 바로 적용되기보다는 이 로봇 기술을 통해서 현대차가 또 다른 프로덕트 혹은 또 다른 형태의 것들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현대차가 CES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제품들 그리고 뭐 이제 새로운 박람회 같은 데 나오는 걸 보면 뭐 예를 들면 사람을 보조해주는 일종의 로봇 혹은 사람을 약간 도와줄 수 있는 바퀴가 달려있는 보조 기구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봇 기술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방향에서 하나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말 약간 이건 제 상상이긴 한데 그런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사람 대신에 이렇게 택배를 옮기는 이런 날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거요. 저 부소장님 상상이 아니라 현대차에서는 그거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즉 앞으로는 무인 자율주행차 시대가 온다. 그럼 택배 차량들, 배달 차량들 다 무인 자율주행일 텐데 그렇죠. 일단 짐을 실어서 집 앞에까지 가는 것까지는 무인 자율주행이 하죠. 그런데 인도를 침범해서 차가 올라가서 현관문을 들이받고 배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 차 안에서 나와서 그 집 앞까지 갖다 놔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고객한테 저 한 150m 걸어오셔서 지금 빨리 차에서 뭐 왔으니까 꺼내 가세요 하면 그거는 혼날 일이고 그러니 뭔가가 집 앞까지는 갖다 줘야 된다. 그게 로봇 개가 될 수도 있고 로봇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려니까 그 뒤에 트렁크에는 항상 그 로봇이 타고 있어야 된다 같이.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뭐라고 그러지 저의 상상 혹은 저의 바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이유가 네. 이 회사를 현대차가 사서 정말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솔직히 저는 좀 의문 혹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좀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왜요? 이 회사가 좀 사연이 있는 회사입니다. 로버트 회사 네, 보스턴 이 다이나믹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가 좀 사연이 있는 회사인데요. 왜 이 회사 이름은 꼭 야구 구단 같은 느낌이 들죠? 다이나믹하잖아요. 다이나믹스. 네, 뭐 실제로 뭐 말씀하신 대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는 이제 MIT 교수로 재직한 바 있는 마크 레이버트 박사가 창립을 했는데요. 네. 원래 이 회사가 처음에 나오고 나서 2013년 12월에 구글에 한번 인수가 됐었습니다. 근데 구글에서 2013년 12월에 어떤 향후의 로봇 산업을 진출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알파벳으로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구글이 지주회사를 만들던 때거든요. 예. 그때 이제 알파벳의 자회사 중에 하나인 X라고 하는 알파벳 중에 하나죠. X. 그 X. 알파벳이 구글 모 회사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구글 모회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X라고 하는 회사에 편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원래 이제 로봇 기술이나 향후 로봇 산업을 진출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이러고 나서 3년 정도 지난 2016년 3월 17일에 네. 구글이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팔겠다라고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이야기를 좀 백그라운드를 뒤를 봤더니 뭔가 기술이 되게 멋지고 유튜브에 네. 나오는 것들 멋진데 실제 상용화를 하려니까 이게 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멋지기만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뭐 미군이나 이제 군대에서 좀 관심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게 모터 소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일단 퇴짜를 받았다고 합니다. 군인들을 쓰려면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저기 다 알아. 네, 맞아요. 근데 막 잉잉잉 하니까 그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자율주행처럼 화면에서 보이는데 원격 조종인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기술이. 로봇이. 네,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장에 투입되려면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 하나 필요한데 네. 그러느니 그 사람이 그거 하고 말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잉잉 소리까지 나니까 이거 좀 쓰려니까 힘들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구글에서는 어쨌든 자기 비즈니스 플랜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좀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워낙 기술에 대한 이제 프라이드가 있고 기술을 좀 잘한다 보니까 이른바 구글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직원들이 말 잘 안 듣는다. 네. 그래서 2017년에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네. 근데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하고 나서도 이제 제일 소프트뱅크가 말했던 게 이제 너네 돈 좀 벌자. 그래서 너네 기술 중에 하나 상용화 좀 해보자. 네. 라고 했는데 그렇게 3년이 더 지나고 이제야 아까 말씀하셨던 로봇 개가 이제야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로봇이 그럼 많이 팔리고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소프트뱅크가 지금 그 강아지 로봇을 최근에 어디에 내보냈는지 아세요? 그 소프트뱅크 야구단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야구단 응원할 때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로봇 페퍼 그리고 그 옆에 강아지가 이렇게 춤추면서 이게 구단에서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그 로봇들이 응원하는 이런 데 지금 쓰이고 있었다는 거죠. 일 좀 시키려고 하니까 여전히 놀고 있다 이거군요. 네, 뭐 그랬는데 이제 이런 회사를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지금 인수를 하겠다. 네, 인수를 거의 뭐 확정짓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원하는 플랜대로 잘 가면 좋겠는데 과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들의 리더십 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잘 컨트롤할 것인가 전 이것부터 좀 먼저 잘 잡아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고민이긴 합니다. 한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런 걸 자꾸 인수해서 붙여야 네. 주가에도 도움이 될 거고 주가가 올리는 게 주가 올려서 주식 팔아서 돈 벌자가 아니라 얼마 전에 테슬라도 또 유상증자 발표했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주식 팔아서 돈 끌어들이는 일을 계속해서 돈을 쌓아야 그 돈으로 또 새로운 투자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휘발유차 팔아서 버는 돈만으로는 이런 투자가 감당이 안 되니 일단은 주가를 좀 높게 해서 지분을 조금만 팔아도 큰 돈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스토리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해지는 게 앞서서도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스타트업들의 기술을 특정 하나의 회사가 독점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모빌리티 기술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오히려 더 주도권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결국 지분을 나눠 갖게 되면 네. 처음에 투자를 하거나 처음에 들어갈수록 유리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꼭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아주 좀 놀라운 발표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발표를 하나 했죠. 뭐냐면 전기차 플랫폼을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내년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현대의 전기차들이 여러 종류가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그렇게 관점으로 보면 그럼 그 플랫폼 기술에 과연 외국 기술이 어떤 것들이 들어갔을까? 라고 할 때 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크로아티아의 전기 그 하이퍼카 스타트업인 리막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또 현대차가 작년에 1,050억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분을 13.7% 정도 확보를 했고요. 거기에 있는 기술들이 말씀드렸던 이 현대차의 새로운 플랫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에서 현대차는 우리 스타트업이 이제 잘 하겠지라고 했던 상황인데요. 최근에 그 회사에 폴스바겐 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폭스바겐 그룹이 실제로 추가 투자를 해서 지금 지분을 15.5%까지 늘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플랫폼에 만드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를 네. 잘 만들기 위해서 외국의 스타트업의 지분을 현대차가 13.3%까지 인수를 했더니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네. 또 다 숟가락 얹더라. 그렇죠. 오히려 현대차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간 거예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 회사가 현대차가 일찍 투자해줬다고 해서 한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고 맞습니다. 오는 대로 다 투자받고 다 같이 살자고 하니까 현대차는 좀 불편하겠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현대차 입장에서나 전통차 입장에선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대규모 연합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스타트업들 계속 발굴하고 네. 그들의 기술을 최대한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가져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자동차들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향후의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으로 갈 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임무다 혹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그럴 같습니다. 거예요. 지금은 자동차가 사실은 어느 차나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렇죠.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차이가 클 수 있지만 소비자는 그냥 디자인 보고 사도 큰 문제 없잖아요. 네. 그만큼 비슷해진 상태인데 앞으로의 새로운 자동차들은 어떤 자동차는 저 기능이 있고 저기 어떤 자동차는 없고 어떤 자동차는 자율주행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잠시 날기도 하고 어떤 거는 못 날고 그러면 이건 뭐 경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자동차 회사들도 많이 초조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결과물들이군요.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은. 네, 맞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공공전세입니다. 신축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서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기도 하고 또 이미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려고 만들어놨던 것을 당분간은 중산층에게도 주겠다는 내용도 있고 이런저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거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친절한 하나씩 이하나 리포터가 또 그걸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공전세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부가 전세난을 좀 해소해보자라는 취지의 제도 발표 중에 핵심인데요. 예. 공공전세라는 게 따로 새로 생긴 겁니다. 보면요. 그동안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수준까지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됐는데요. 예. 이번에 발표한 공공전세는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무주택이기만 하면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대략 절반가량이 대상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전국으로 보면 더 커지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거고 그러면 같은 값이면 여기 들어가지라는 생각들을 하시면 경쟁률이 높아질 텐데 네. 과거에는 그럴 때는 더 어려운 분들 이런 순서로 뽑았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 이번에는 무작위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 정말 소득 자산 다 안 보겠다는 거라서 예. 무주택자인 중상층까지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좀 되나요? 어느 정도 풀려요? 뭐 크게 많진 않은데요. 정부 계획을 보면 전국에 약 18,000여 가구로 잡혀 있는데요. 네. 2021년에 9,000 가구, 또 2022년에 9,000 가구 이렇게 나눠서 예.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 시기를 말씀드리는 건 다른 임대주택처럼 꾸준하게 계속 운영되는 게 아니라요. 딱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겁니다. 어쨌든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3,000 가구, 서울의 네. 경우는 1,000 가구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6,000 가구, 그중에
서울은 3천 가구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디에 뭐 있느냐도 궁금할 것 같고 임대주택이 그동안에는 상당히 좀 좁게 지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무튼 이번에 나온 것들은 어때요? 대부분 적었죠. 신혼부부가 살만한 크기가 좀 가장 큰 수준 정도였는데 예. 일단 면적이 넓고 쾌적한 신축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잡고 있는 예산 단가가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이 6억이고요. 경기, 인천은 4억, 지방은 3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가격대에 나와 있는 집들을 정부가 사겠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보면 방 3개짜리 정도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거란 설명입니다. 그러게요. 정부 돈이 꽤 들어가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런 게 어디 있는지 어디든 있어도 가겠습니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직장도 있고 그렇죠. 뭐 삶에 거주하기 위한 공간이 또 각자 다르니까 네.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됩니까? 아직 구체적인 공고가 뜨진 않았는데요. 이제 LH 청약센터에서 공고가 뜨면 그때 공고문을 미리 보고 건축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아직은 공공전세 임대에 참여할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신축 주택을 사업자들에게 매입해서 임대하는 거라서요. 어제 서울에서 1차 설명회가 진행됐고요. 예. 이번 달 중순까지는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 일단 집을 지으시면 서울시가 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지어주세요 하는 설명회.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임대 주택을 제공할 사업자들을 선정하는 거죠. 예. 사업회를 듣고요. 다만 앞으로 공급될 공공전세 내부가 어느 정도 사양인지는 LH공사가 미리 보기 행사를 언론사를 통해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검색창에서 수원 공공전세 오피스텔 검색하고 뉴스 카테고리에 가면은 동영상으로 어느 정도 사양인지는 한번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야 뭐 다 이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뭐. 그거보다 더 좋다는 설명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요. 네, 더 넓고요. 네. 알겠습니다. 임대료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임대료는 시세 90%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정부가 그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장 6년까지? 네, 맞습니다. 최장 6년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마음에 드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려면 집을 봐야 되니까 네. 어디에 언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LH공사에서 언젠간 발표할 테니까 주의 깊게 보자. 네, 연말이 조금 지나면 알겠어요.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발표되면 하나씩 한 번 더 챙겨서 알아봐 주세요. 네, 그럼요. 예,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경제만 꾸준히 듣고 있으면 된다. 그렇죠. 잘 챙겨 들으시면 됩니다. 쑥스럽네요.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올 한 해 내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이 병이 확산되고 또 사람들이 좀 흩어져서 있으면 조금 잠잠해지고 참 언제까지 이럴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행도 멀리 못 가고 모임도 잘 못하면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럴 때 숨통을 틔워주는 게 바로 산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산이 참 많죠. 이런 산과 관련한 공공기관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산림청, 뭐 국립공원공단 이런 데는 다 알잖아요. 예, 산림청은 이제 정부 부처고, 부처고. 그다음에 예. 국립공원공단은 이제 이 시간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예. 예,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곳이 국립공원공단. 네. 그래서 산을 관리하는 곳이겠구나 생각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국립공원이 전부 산은 아니에요. 경주도 국립공원이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국립공원이 아닌 산도 많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기도 하죠. 예. 예. 나머지 그러면 산들은 누가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곳은 그 중에서도 이런 산 전체를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네. 산에 오르는 활동, 즉 등산과 트레킹이라는 네.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등산 트레킹은 각자 알아서 취미 삼아 하면 되는 건데 누가 이걸 왜 지원하고 말고를 네, 하죠? 근데 또 뭐 지원하고 또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보면. 이름이 뭐예요? 매우 이름이 낯서실 텐데요. 한국 등산 트레킹 지원 센터예요. 여기가 공공기관이에요. 예,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름 들어보면 민간단체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자칫하면 등산복 판매하는 회사 같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2020년 올해죠.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입니다. 한국 등산 트레킹 지원센터. 네. 아, 진짜 등산 트레킹을 지원하려고 만들었어요? 예, 만들어진 그런 이제 단체 기관입니다.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처음 만들어진 거는 이제 2008년에 네. 한국 등산 지원 센터라는 이제 법인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산과 관련된 법들이 재밌는 법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근거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등산 인구는 많은데 체계적인 등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예. 그래서 점차 이제 산악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또 산림 훼손도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이제 등반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국 등산지원센터라고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법률에 이제 다시 명칭이 이제 네. 법률에서 바뀌면서 한국 등산 트레킹 지원센터로 이제 변경이 돼서 이제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법률에 근거한다는 건데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네, 상당히 낯설죠 보면. 이런 법을 굳이 왜 따로 만들어 놓을까? 각자 즐기면 될 텐데 산불 예. 조심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산에 가 보시면 예. 올해는 조금 이제 어려워지지만 작년까지 참 예약하기 힘들고 인기가 좋던 곳이 자연휴양림. 맞아요. 거기에 뭐 숙소들. 네, 아주 저렴하게 국민들이 네. 이제 좋은 곳에 가서 이용할 수 있었죠. 산림욕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이 바로 말씀드렸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잘 들여다보면 네. 눈이 동그래지는 그 개념들도 많이 나오는데 산림치유지도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이걸 상당히- 아예 그냥 공공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생각하고 있군요. 산에다가 뭘 자격증도 만들어서. 발급돼요. 예. 그래서 산림치유라는 게 이제 향기, 경관 이런 걸 통해서 자연의 요소를 활용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네. 증진시키는 활동인데 이러한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의 자격도 이제 별도로 정해놓고 있는 게 이제 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부가. 예, 상당히 재밌죠. 그럼 이 기관에서는 무슨 일을 주로 합니까? 그래서 이 주로 하는 일을 보면 이제 법률에 딱 정해져 있어요. 전문 산악인 양성, 그다음에 숲길 등 등산 트레킹 관련 시설의 조성, 정비 및 운영 관리. 네. 생각해보면 이제 등산로 관리 하기야 중에서도- 그거 나라에서 안 하면 누가 할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할 지자체들도 많이 텐데.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뭐 여러 큰 산들은 여러 지자체들을 넘나들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렇죠. 이런 길들을 이제 만드는 거는 정부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이제 공무원들이 계속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이런 단체들이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조난 등산객의 구조 기술 개발 및 교육 훈련 사업 등등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도를 잘 들여다보면 전국적으로 다양한 숲길이 조성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서울 둘레길, 속리산 둘레길, 지리산 둘레길, 그다음에 저쪽 경상북도 이제 울진에 가보면 금강 소나무 숲길 등등에 관한 이제 그 큰 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네. 산들을 연결하는 이런 길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길의 조성 및 그 관리 등의 업무를 이제 산림청 등으로부터 이제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국립등산학교, 예. 그다음에 국립산악박물관 이런 관련 업무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산을 타고 등산하는 분들에게는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네. 국립 낚시학교 이런 거 없잖아요. 낚시학교도 아마 제가 봤을 땐 조만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산만 이렇게 하기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요. 또 원체 등산 인구가 많으니까 사실 뭐 뭔가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면 좋겠다라는 야. 생각들은 할 수 있는 거죠. 국립 등산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설악산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이제 속초에 있고요. 이제 2018년 12월에 개교했으니까 딱 2년 정도 됐네요. 보면. 네. 그래서 전문가뿐만 아니고 이제 일반인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이제 산악 구조, 사고 예방 등과 관련된 이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네. 초대 교장 선생님으로는 이제 유명 산악인이신 이제 어몽길 선생님이 이제 취임을 그래요. 이제 하셨다가 예. 이제 1년 정도 하시고 이제 물러나셨고 지금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취임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이걸 나라에서 왜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46년부터 이제 국립 등산학교를 만들었고 일본도 1967년부터 국가에서 이제 등산 교육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우리도 산 많이 타고 뭐 유명 등반가도 많으니까 한번 체계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조금 예, 갸우뚱해지는 이제 그런 예.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요. 있는 게 나쁘지는 않으나 꼭 나라에서 할 일인가 뭐 하는 생각은 계속 드는. 네네. 그러나 뭐 알겠어요. 국립 등산학교도 있고 국립 산악박물관. 예, 산악박물관도 역시 설악산 예, 속초에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처음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히말라야에서 이제 8,000m 이상의 산을 이제 따로 더 높이 평가를 하죠. 다 묶으면 14개가 있어서 이제 14좌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이 14개의 산을 모두 오르신 완등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보면. 아 등산인들 중에 14개 다 올라간 등산인이 네네.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열심히 이제 세계 높은 산들은 다 올라가는데 예.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올라갔던 그 활용했던 장비, 기록 이런 것들은 꽤 훌륭한 유산이잖아요. 네, 보면은. 네. 근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네.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이것들을 좀 보존하고 전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2013년도에 이제 산악박물관이 이제 생겨서 등반의 역사, 그다음에 주요 산악인에 대한 기록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전시하고 이제 관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런 거를 하려면 그 산악인 협회 같은 그런 그들만의 어떤 이익 단체나 민간 협회에서 네, 뭐 돈 모아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부를 받기도 하고 네네. 뭐 어떤 독지가가 나는 산이 너무 좋은데 이런 박물관 만들어서 기증할 거야 하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으면 네. 이를테면은 뭐 등산복이라든지 예. 산악용품 관련한 판매하는 기관들에서 좀 같이 힘을 기금을 합쳐서 좀 내든가 이렇게 했으면 뭐. 좋았을 텐데 아마 그런 과정들이 몇 차례 시도는 됐었는데 아마 원활하게 잘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나는 낚시 좋아하는데 네. 그러면 한 70cm 이상 큰 물고기 잡은 분들에 대한 그런 기록과 네네. 그때 썼던 낚싯줄도 보존해서 왜 안 만드냐 그 박물관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따지면 시간이 지나면 아마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숲길 관리도 여기서 하는군요. 예, 숲길. 숲길이라는 뭐 단어를 들어보면 야, 산에 있는 길이면 다 숲길이지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또 법률을 들여다보면 숲길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야 관리도 할 테니까. 그래서 숲길의 종류는 등산로, 트레킹길, 네. 산림 레포츠길, 탐방로, 휴양 치유 숲길 등 5가지로 이제 나뉘는데요. 네. 우리가 산에서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둘레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운데 트레킹 길에 이제 한 분야로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숲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징성이나 보존 가치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어떤 이러한 숲길에 대해서는 국가 숲길로 지정해가지고 네. 국가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걸 뭐 또 산을 파헤쳐서 길을 만드느냐 예.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던 길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네. 예,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산림청이나 이제 이런 산 관련 기관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엮어가지고 네. 이제 미국의 에팔레치아 트레일이나 스페인의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좀 세계적인 어떤 길로 키워보고 싶은 이제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이런저런 그 트레킹 길에 시설 설비들 되어 있으면 네, 이 동네 지자체 예산으로 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네네. 그건 아니었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체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지자체들이 하는 것도 있고 산림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네. 여러 이제 그 기관이나 곳에서 나눠서 하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우리나라의 등산로가 얼마나 있을까? 누가 알겠어? 산에 꼬불꼬불 길 예, 그거 그냥 하다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음. 근데 산림청이 관리하는 등산로, 산림청에 공식적으로 등산로라고 이제 등록이 돼 있는 길들을 다 합하면 예. 한 32,7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산길이 예, 그다음에 트레킹 또 길이 따로 있죠. 그래서 한 6,000km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4만 km 정도가 산에 나 있는 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산에 가면은 목표는 정상 등반이지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맞아요. 둘러보고 예, 그냥 둘러보는 어떤 내려오죠? 그런 길들이 더 선호되면서 예. 숲길의 이제 연장은 이제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직원이 많습니까? 아주 아담합니다. 전체 직원은 통계를 찾아보면 정규직 58명, 비정규직 112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조금씩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막 생긴 지 얼마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 얼마 안 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네. 이런 뭐 직원과 관련된 사항들은 이제 지금 규정을 잡아 나가는 이제 예. 그러한 과정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채용 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났다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18년에 32명을 채용했다가 2019년에는 3명, 2020년에는 7명. 그래서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큰데 네. 이제 위탁받아서 관리해야 되는 숲길이 늘어날수록 채용 규모는 당연히 이제 커지겠죠. 그래서 산을 좋아하고 또 이제 직접 몸을 쓰거나 네.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관심을 두고 좀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혹시 뭐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도 비슷합니까? 급여 수준을 찾아보니까요. 그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통계에 잡히는데 예.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00만 원.
정도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 정규직 풀타임으로 네. 근무하는 정규직 기준이고 예.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이제 2,7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무기계약직이니까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일을 짧게 하시는 분들 예, 짧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계절별로 사람들이 네. 몰릴 때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음. 평균이 낮아지는 이제 이런 효과가 좀 있기도 하고요. 대개는 그래서 어떤 공기업이 월급 많이 주나 이거 보려면 신입사원 초봉 보는 게 제일 그래도 근접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총 이제 근속 기간 이런 네. 것도 같이 보면 되는데 예. 이곳은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입사원 초임의 경우에는 한 3,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평균 액수랑 초임이랑 다들 차이가 젊은 분들이 모여 있군요. 예, 저희가 보통 이 시간에 말씀드릴 땐 2배 정도 차이 나는 기관들이 많았는데 평균과 신입사원 초임이. 예, 예. 이곳은 이제 초임과 이제 평균 보수액이 차이가 크지 않은. 여기는 그럼 뭐 돈을 버는 건 아닐 테고 버나요? 산 관리해주고 길 한번 청소해주면 뭐 그 동네 지자체에서 돈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운영되나요? 산림청에서 네. 이제 국가 숲길을 이제 이쪽에다가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을 맡기고 1년에 거기에 얼마 대한 주고. 예, 위탁 관리에 대한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정부가 직접 주는 보조금은 한 6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위탁 관리, 그러니까 일을 해서 정부의 일을 대신해주고 이제 받는 수입이 한 60억 원 정도로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그럼 이렇게 받아서 어디다 쓰냐 찾아보면 숲길 관리에 한 29억 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산악박물관 운영에 한 8억 원 네. 정도 등을 이제 지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아기자기하죠. 아기자기하네요. 예, 정말 아기자기한 산림 규모입니다. 여기는 채용할 때는 어떻게 무슨 시험 보고 들어갑니까? 그래도. 여기가 이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채용이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네. 이렇게 확실하게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공개되고 있지는 않아요. 아름아름 뽑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공개는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 같은 보통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신입사원 채용 공고, 그 다음에 수시로 또 필요할 경우에는 또 나오는데 네. 여기는 이제 그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숲 해설가, 네. 그다음에 산악박물관 관리, 뭐 등산학교 등 이제 개별 단위별로 이제 채용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 예. 형태도 이제 뭐 단기 계약직이라든지 1년 계약직이라든지 되게 다양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이제 살고 계신 거주 지역, 그다음에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한번 찾아보시다 보면 네. 한번 트라이 해보실 수 있는 곳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좀 부족하다 네. 이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재밌는 네. 현상이 산림청이 관할하는 이런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예. 들어보셨습니까? 산림복지진흥원? 예, 그다음에 한국수목원관리원 이런 기관들이 최근에 생겨서 이제 공공기관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기야 수목원도 관리는 해야죠. 예, 산림복지. 산림복지는 또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네. 찾아보면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또 법률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산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여기서는 참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지라고 생각도 들다가 이렇게 또 다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업무 위탁을 하는 게 맞나?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야말로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제 협회나 민간단체 등이 네. 역할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뉴질랜드 이런 것들은 뭐 캠핑 이런 거 관리를 국가에서 합니까? 물어보면 네. 100% 민간단체에서 하지요. 전국적으로 하기는 이제 하죠. 운영하고 관리하고 평가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공공부문과 민간이 이제 수평적인 관계, 협력적인 관계에서 일을 하는 이러한 모델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쉽지는 있는 않을 것 것 같습니다. 같고. 예. 가끔 동네나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테니스장, 탁구장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잖아요. 예. 농구장 뭐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이제 개념이면 그거 국가가 관리하지 말고 동네에 무슨 구, 뭐 탁구 협회 이런 네. 데서 민간이 관리하면 어떠냐.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되게 또 그렇게 하면 거기 회원 아니면 들어가지도 못하게. 또 본인들 그래서 나라 상당히 이제 돈으로 만든 그런 건데. 여러 가지 면들이 뭐 아파트 단지에 있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예.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좀 저 그러게. 근본적인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이 하라고 하면 잘 안 되고 네. 나라가 하기에는 좀 이상하고. 예. 그래서 앞으로 어쨌거나 등산하실 분들은 한 번씩 이런 센터 이름을 한번 보시면 네. 이 방송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등산 트레킹 지원센터라는 공기업 다녀왔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 아침에 저희가 준비한 손에 잡히는 경제 재밌게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내일 아침에도 8시 5분에 찾아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